요 변화와 다양성에서 앞에 화학 분야는 했어요. 뭐 중학교 2학년이랑도 좀 관련이 있어서 먼저 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생명 다양성과 유지 이쪽 부분 할 겁니다. 뭐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뭐 이런 거 하고, 뭐 지구과학 분야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겠는데 하여튼 하고, 네. 이런 건 이제 생명과학 분야죠. 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책 잘 읽으시고 이러면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화학이나 물리 분야가 어렵고요. 네, 여기는 그래도 잘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생물이 오랫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해가는 현상, 뭐 진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진화. 자, 뒤쪽에 있습니다. 네, 진화. 진화설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긴 해. 용불용설, 자연선택설, 돌연변이설, 격리설. 용불용설은 자주 사용을 하면 그 기관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진화가 일어난다. 뭔가 되게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면은 그게 발달했는데, 근데 요 말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웠어요. 근데 그 근육이 커진 게 다음 세대에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안에 획득한 형질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뭔가 전달되는 거지 내가 획득 형질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가 전달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왠지 맞아 보이지만 이게 틀려요. 틀려. 근데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제 자연 선택설이 잘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건데, 하여튼 용불용설은 현대적인 진화설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획득을 했다. 근데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이고, 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 경쟁에서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 설명 나중에 하겠지만 아무튼 그러는 과정에서 자꾸자꾸 이제 유리한 형질이 자꾸자꾸 전달이 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 요게 맞는 거긴 해. 그 다음에 돌연변이설도 틀린 거 아니야. 형질이 갑자기 출현하는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돌연변이가 그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달이 돼요. 돌연변이에 의해 진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달맞이꽃이라고 있는데, 달맞이꽃이 있고 왕달맞이꽃이라고 있어요. 왕달맞이꽃은 사실 돌연변이가 어느 날 생긴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종이 된 거고, 격리설은 지리적이나 생식적으로 격리가 일어나고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진화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격리가 된 이후에 뭐 저기 호주나 이런 데는 대륙하고 엄청 떨어져 있고 격리가 돼 있어요. 호주는 대륙하고 이제 다르잖아요. 다른 대륙들은 그래도 연결돼 있어요. 물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옛날에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 근데 호주는 아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캥거루나 뭐 이런 거 호주에만 있고, 뭐 오리너구리 이런 거는 호주에만 있고, 이건 특정 이제 격리가 된 상황에서 거기서만 이제 다른 진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진화 이론은 용불용설은 제외하시고 자연선택, 돌연변이, 격리 등을 종합하여 진화의 원리로 설명하며 하나의 개체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의 개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체가 속한 집단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한 종류의 토끼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강물이 이렇게 뭐 홍수가 났나 봐요. 그죠? 근데 사실 토끼가 물을 엄청 싫어해. 그래서 막 이거 헤엄쳐서 안 건너요. 토끼 막 이렇게 헤엄쳐서 건너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을 엄청 싫어해. 그래서 여기랑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뭐 회색 토끼들이 이렇게 생겨난 거고 여기는 좀 검은색 토끼가 생겨난 거고 나중에 이런 여러 종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예. 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토끼라는 종에 따른 그런 다른 형질을 가진 토끼들이 있는 거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지질시대는 역사시대 이전, 그러니까 역사는 이제 문자가 발달해가지고 뭔가 기록으로 남기고 뭐 이런 인간들의 그 생활이 뭐 기록이 돼 있고 뭐 그런 거 이전. 그리고 그때가 이제 지질시대인데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하고요. 유해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뼈나 뭐 이런 것들 근데 흔적, 발자국 이런 것도 화석입니다. 발자국이나 뭐 그런 것들도 화석이고요. 뼈, 알, 발자국, 배설물, 기어간 흔적, 빙하나 호박 속에 갇혀있는 생물 이런 것도 화석이다. 뭐 빙하에 갇혀있던 맘모스, 그 매머드 화석 이런 게 뭐 발견되고 이러기도 해요. 뭐 녹아가지고 북극에 어디 녹아가지고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빙하 속에 이제 갇혀있던 생물들도 화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화석의 이용, 지질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잖아. 중생대 때는 이제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데 신생대 때는 이제 발견 안 되거든요. 공룡 화석이. 그러면은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잡죠. 그런 것처럼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그 지질시대 환경이나 생물 등을 이제 해석할 때도 쓰입니다. 화석의 생성 조건, 이게 좀 단단한 부분이 많이 있어야 돼요. 단단한 뼈나 껍데기 아니면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 이제 물관이나 이런 것들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개체수가 많은 게 좋고요. 유해나 흔적이 빨리 매몰돼야 돼. 빨리. 얘가 죽고 난 다음에 뭐 다 부패되고 뭐 세균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다 분해시키고 이러면 화석이 되기 어렵고,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홍수가 나 가지고 빨리 이렇게 토양이 매몰된다던가 뭐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매몰돼야 되고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된다. 지각 변동을 받으면 화석이 이제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질 시대는 46억 년 전에 지구가 처음 이제 탄생한 후 현재까지이고,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시대에 선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거의 한 40억 년은 거의 생물이 못 살았어요. 40억 년 동안. 생물이 막 살고 이런 거는 최근이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생명체가, 지구가 되게 좋은 조건인 거죠. 태양에서부터 적당한 거리 떨어져 있고 액체 상태 물 많고 그랬는데 40억 년 동안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이렇게 뭐 아미노산이 생기고 뭐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막 결합하다가 생명체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40억 년 정도는 그냥 생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있기는 해요. 거의 없는데 있긴 합니다. 뭐 세균이나 아니면은 뭐 해파리나 뭐 이런 거 조금 있어. 거의 없다. 근데 5.4억 년 전, 그때부터는 화석이 많아져요. 생물들이 많아지는 거죠. 고생대.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는 2.5억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6,600만 년부터 지금까지가 신생대가 됩니다. 자, 여기를 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냐면 고생대를 또 나눠요. 뭐 캄브리아기, 뭐 실루리아기, 뭐 데본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근데 요 맨 앞에가 고생대 맨 앞에가 캄브리아기야. 캄브리아기야. 캄브리아기 앞에 있었던 시대니까 선캄브리아 시대가 되는 거죠. 하여튼 여기가 캄브리아기고 이건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지질시대 구분, 환경 변화로 인한 생물의 급격한 변화. 종류가 막 바뀌거든요. 고생대 때는 뭐 삼엽충이라고 하는 게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 삼엽충이. 그래서 그 생물 변화에, 화석의 변화에 의해서 구분합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고, 선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그래도 있기는 해요. 화석이 많이 발견된 시대는 생물을 변화를 기준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는 거죠. 전체 지구 나이의 이제 88.2%가 선캄브리아 시대, 신생대는 1.4%밖에 안 되고, 우리 뭐 인류는 뭐 한 10,000년 전부터 뭐 이렇게 좀 뭔가 활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의 최근이죠, 사실. 막 뭐 미사일 쏘고 막 우주선 쏘고 이런 거는 진짜 최근이죠. 진짜 뭐 한 50년 전부터 해서 저기 뭐 인공위성 같은 거 쏩니다. 뭐 앞으로도 과학이 발달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 46억 년 정도 지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바깥으로 행성으로 이제 나가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외계의 어떤 문명이 적어도 한 40억 년 이상은 뭔가 평안한 그렇게 있어야지 이게 이런 고등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외계인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말이 많긴 한데 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외계인이 막 침략하고 이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별이 워낙 많으니까, 우주에 별하고 행성들이 워낙 많으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게 되게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엄청 조금이다, 사실은 알고 보면. 자,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질시대 구분하기. 봐봐요.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A 화석은 쭉 발견돼. 쭉 발견됐다 이거야. 이 화석은 뭐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런 건 뭐 고사리나 이런 거는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고사리는 고생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어요. F 화석은 이렇게 발견돼.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여기를 아마 이제 여기까지는 뭐 고생대, 여기까지는 중생대, 뭐 이런 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랑 라의 경계를 기준으로 다랑 라의 생명체들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B는 멸종하고 요때 F도 멸종하고 D랑 G는 요때부터 이제 있는 거죠, 발견이.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다랑 라를 경계로 해서 요때는 고생대, 요때는 중생대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석으로 지질시대의 환경 변화 알아내는 방법.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화석은 자 생성 시대를 알려줘요. 표준화석은 그러니까 고생대에서 주로 발견되는 화석은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이런 게 발견되면 고생대야. 암모나이트나 공룡이 발견되면 중생대. 화폐석, 이게 동글동글한 어떤 그 벌레거든요, 벌레. 뭐 이렇게 동글동글한 뭐 화폐석이 화폐처럼 생겼으니까 이제 옛날 엽전이나 이런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화폐석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화폐석이나 매머드 이런 게 발견되면 신생대야. 그래서 표준화석은
생존기간이 짧고, 근데 짧다라는 의미가 고생대에만 살고 중생대에만 살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뭐 하루살이처럼 뭐 하루만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생존기간이 짧고 넓은 면적,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좀 분포해 있어야지 그 시대를 대표하겠죠. 그쵸? 예.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표준화석으로 어떤 시대의 화석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줍니다. 환경을. 자, 시상화석은 생존기간은 길고 좁은 면적에 분포한다. 좁은 면적이라는 게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살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사리 화석이 발견돼, 그러면 옛날에 여기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산호화석이 발견돼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산호화석이 있어요. 근데 저기 예를 들어서 뭐 대관령이나 뭐 이런 산에 태백산맥이나 뭐 이런데 산호화석이 발견돼. 그럼 지금은 산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였구나 이렇게 안다고.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 조개가 발견돼. 그러면은 얕은 바다나 갯벌이었을 거고,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데 뭐 4,000m 넘는데 조개 화석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얕은 바다였구나 이렇게 안다. 그 시대 그 환경을 알려준다. 환경을. 뭐 참나무는 이제 온대나 이제 열대 지역, 뭐 적어도 뭐 저기 한대 지역은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 추운 추운 지방에는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참나무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환경을 알려준다. 환경. 생존 기간이 길고 좁은 면적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자,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아. 그럼 표준화석. 분포 면적이 좁고 생존 기간이 길어. 그럼 시상화석. 이 그래프 이해 가시죠? 자, 뭐 부정함 이야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선캄브리아 시대 때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까닭, 일단은 생물 개체수가 적어요. 그 다음에 생물이 대부분이 골격이 없으며 화석이 되었더라도 지각변동과 풍화작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화석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사라질 수 있죠. 자, 그리고 화석 연구를 통해서 뭘 또 아냐, 수륙 분포 변화를 또 알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 그 대륙 이동설 알잖아요. 그쵸? 화석 연구를 해봤더니 글로소프 테리스라고 하는 화석이 식물 화석인데 남아메리카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인도 이렇게 걸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한 덩어리였구나, 큰 대륙이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 만약에 공룡이나 매머드, 고사리 같은 게 발견되면 육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삼엽충이나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이런 게 발견되면 옛날엔 여기가 바다였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지층의 융기는 이제 솟아오르는 걸 융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화석이어야 되는데 그게 뭐 여기 써있네요. 태백산 뭐 이런 태백산지 이런 데서 발견이 되면은 이게 이 땅덩어리가 융기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된 삼엽충 화석, 히말라야 산에서 발견된 암모나이트 화석. 암모나이트도 이제 바닷속에 원래 살았었던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산호가 발견돼. 근데 산호는 사실 지금도 있어요. 그쵸? 산호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시상화석인데, 산호가 발견되면 여기는 따뜻한 얕은 바다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삼엽충이 발견돼. 근데 삼엽충은 바다였다라는 거긴 한데 고생대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고사리가 발견돼. 고사리는 고생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다고 근데 고생대라고 하면 돼? 아니지. 고생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으니까. 고사리가 발견되면 이게 육지구나, 습한 육지구나. 그러니까 이 지형이 바다였다가 융기가 돼서 육지가 된 거야. 이해 가시죠? 그쵸? 육지가 됐고, 여기는 공룡이 살았구나, 중생대 육지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형이 예전에는 바다였는데
뭐 B부터는 이제 육지가 되고 공룡도 살았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개념 쏙쏙. 지질 시대는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한 생물의 급격한 변화, 즉 화석 변화로 구분을 합니다. 화석의 변화로 구분을 합니다. 자, 지질 시대를 각각 써라. A는 선캄브리아 시대에 쓰면 되고, B가 고생대죠. 제일 많은 게. 그 두 번째로 많은 게 중생대, 신생대 쓰면 되고, 자, 표준화석으로 적합한 거, 특정 시간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 특정 시대, 표준화석이죠. 생존기간 길고 분포 면적이 좁아.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상화석이고, 고사리 화석, 산호화석, 조개화석은 시상화석에 해당하고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건 표준화석이고, 자, 삼엽충, 암모나이트, 메모들은 이런 건 표준화석입니다. 시상화석 아니고요. 자, 과거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육지 환경이었음을 알려주는 화석. 공룡은 육지에 사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실 뭐 수중 공룡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육지 공룡 말하는 거야. 이거는 공룡 구분해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영화 보면은 이제 수중에도 공룡들 살긴 하잖아. 네, 하여튼 육지 공룡 말하는 거고, 요건 바다고, 요건 육지입니다. 고사리는 메모드도 육지고, 삼엽충 바다, 암모나이트 바다, 기억 디글리우. 자,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는 겁니다. 204쪽은 또 외울 게 많죠. 자,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고생대 전이긴 한데, 봐봐요. 전반적으로 온난화였고, 말기에는 빙하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륙 분포,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고, 발견되는 화석의 양이 적어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근데 화석이 없다라고는 했는데 있기는 해요. 봐봐요. 이거 스토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으로 남세균이 여러 겹으로 쌓여 만들어진 퇴적 구조이다.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 나타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산출된다.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있습니다. 스토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게. 근데 남세균이 엄청 중요한 애인데, 남세균은 광합성이 돼요. 화석이 드물게 발견이 되긴 하는데 이게 있긴 하고, 이 얘가 남세균인데, 남세균은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데 광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광합성을 해서 지구에 산소가 차곡차곡 많아지는 거야. 얘 때문에. 얘가 중요한 애죠. 산소가 많아져야지 호흡이 가능하고 생물들이 출현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얻어내려면 이제 세포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때는 산소가 많아져서 나중에 오존층도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오존층이 되는 건 이제 고생대쯤에 생기는 거고, 지금은 일단은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이런 남세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다와 대기의 산소량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지에는 아직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서 뭐 생명체가 출현하기는 어렵고요.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출현하고, 생물에 유해한 자외선이 바닷속에는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다 마는 거죠. 단세포 생물과 원시 해조류가 출현하는데, 후기에는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기도 한다. 스토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은 단세포 생물이죠. 단세포. 다세포 생물은 뭐 해파리 같은 애들인데,
이게 화석이 있어요. 이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하는 건데,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언덕 안에 이제 거기 어떤 동굴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해파리나 해면 등 다세포 생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성캄브리아 후기 정도 되는 겁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 화석이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은 최초의 이제 다세포 생물군 화석이야. 요 정도 있다. 화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있다. 자, 고생대에 대체로 온난화였다.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앞에도 그렇긴 했죠. 성캄브리아 시대도 대체로 온난하고 말기에 빙하기가 한 번 있었다. 수륙분포 말기에 고생대 말기에 대륙이 모여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 이 고생대 말입니다. 고생대 말. 고생대 말에 초기에 생물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선캄브리아 시대 때까지만 해도 생물수가 별로 많지 않았지만 고생대에 들어서면서 생물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좀 이제 초반은 아닌데요. 좀 중간 정도 되면은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해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해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오존층이 두꺼워져요. 산소가 있어야지 오존층이 생기는 거예요. 오존은 O3인데 산소가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오존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이 생기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량이 줄어들면서 육상 생물이 출현합니다. 자, 말기에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지구상에서 생물 대멸종이 한 5번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네. 옆에 여기 1번, 2번, 요때 대멸종 3번, 4번, 5번. 근데 가장 심한 대멸종이 고생대 말기에 확 줄어들죠. 고생대 말기에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 오히려 큰 대륙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 왜냐면 이렇게 엄청 큰 대륙은 사실 바닷가 근처가 살기가 좋아. 근데 여기 가운데는 이제 거의 뭐 사막화되는 사막화.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이런 표면 해안가가 줄어들 해안가가 살기가 좋고 생명체들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고생대 초기에는 생물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근데 말기에 대멸종이 있었다. 원인이 뭐냐? 판게아가 형성되기도 하고 빙하기 등이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기에 있었던 빙하기.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무척추 동물들, 자, 삼엽충, 뭐 방추충, 완종류 이런 거 척추 없어요. 원래 벌레들 척추 없어요. 사람은 척추가 있는 거고 뭐 개미나 이런 애들 척추 없습니다. 외골격이라고 해서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거죠. 사람은 이제 뼈가 있는 거, 골격이 있는 거고. 그래서 무척추 동물들이 생기고 어류는 척추 동물이죠. 어류는 척추 동물입니다. 갑주어 등이 번성을 하였다. 육지에서는 이제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양서류가 이제 오존층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양서류가 올라오는 거고요. 육지로. 그 다음에 곤충류, 양치식물, 이거는 육지죠. 이런 게 번성하였다. 파충류나 거시식물은 출현하는 정도. 번성한 것은 양서류나 이런 애들 번성. 곤충류 번성. 양치식물 이런 거 번성. 근데 이 파충류나 거시식물은 출현. 파충류와 거치식물은 나중에 이제 중생대 때 번성하는 거고요. 양치식물이 고사리가 엄청 지금처럼 그런 고사리가 아니라 엄청 키가 큰 고사리 같은 거야. 그런 애들이 다량으로 묻혀서 석탄층이 형성이 되었다. 석탄기라고 있어요. 석탄기. 그때
한 2억 년 전에 묻혔던 거 탄화작용 받아서 석탄으로 변해 있는 거 우리가 캐서 쓰는 거예요. 한 2억 년 전에 묻혔던 거를 쓰는 겁니다. 석유 이런 것도. 근데 그런 걸 다 너무 빠른 기간에 너무 금방 캐다가 다 태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고생대. 자, 중생대로 오면서 다른 때는 다 빙하기가 있는데 중생대만 빙하기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온난화였다. 다른 것들은 다 대체로 온난하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생대는 빙하기 없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화산활동 등으로 기체의 온실기체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거죠. 그런 게 증가했기 때문에 더 따뜻해졌다라는 거고, 수륙분포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자, 요런 게 분리가 되면서 여기가 대서양이거든요. 대서양. 여기 대서양입니다. 여기도 대서양이긴 한데 여기 대서양이 생기고 인도양이 생성되었다.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었다. 네. 중생대 때 형성된 거고요.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입니다. 말기에는 생물 대멸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 등이 원인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번성하고요. 육지에 파충류, 공룡. 그 다음에 식물은 거시식물. 거시식물은 이제 좀 꽃이 화려하지 않은 식물들이에요. 소철이나 은행나무, 잣나무 등인데 원래 씨가 그 속시식물은 꽃이 좀 화려합니다. 씨가 들어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씨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시식물은 씨가 노출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차이긴 한데 어찌됐건 뭐 소철이나 은행나무, 잣나무 이런 게 번성한 거는 중생대. 시조새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초기에는 막 새는 없는 거지. 초기에는 파충류가 새로 바뀌는 거거든요. 닭이랑 공룡이랑 비슷해. 닭이랑 알고 보면 닭의 구조 이런 거 보면은 공룡이랑 좀 비슷해. 닭 무서운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이제 공룡이었던 애들이 뭐 시조새로 바뀌기도 하고, 물론 이제 파충류에서 이제 일부 포유류가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자, 시조새는 파충류의 특징과 조류의 특징 같이 가지고 있죠. 예. 작은 크기의 포유류도 나오고, 예, 속시식물이 또 출현을 합니다. 예, 속시식물. 신생대에 오면서 기후가 대체로 온난하지만 후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예,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간빙기에 사는 거예요. 간빙기. 또 빙하기가 또 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빙기에 살고 있고, 수륙분포 대서양과 인도양 넓어지고 태평양이 좁아졌다.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등이 형성되었다. 현재와 비슷하다.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이고요. 넓은 초원이 형성되어 초식동물이 진화되었고, 바다에는 화폐석이 번성했고, 육지에 포유류, 매머드, 조류 이런 게 있는 거죠. 번성하는 거죠. 속시식물, 단풍나무, 참나무 등 번성하였다. 최초의 인류도 이제 출현하게 되었다. 자, 지구 대기에 산소가 점점점 증가를 합니다. 남세균과 같은 이제 광합성할 수 있는 애들이 광합성을 해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존층이 형성이 된 거는 이제 한참 후고요. 그 다음에 동물은 무척추 동물에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이제 진화가 됐고, 식물은 이제 해조류, 양치식물, 이건 육지로 올라온 거죠. 거시식물, 속시식물 이렇게 진화가 됐습니다. 자, 대멸종. 대멸종이 5번 있었는데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대멸종이 5번 있었습니다. 대멸종의 원인,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그렇고요. 판게아가 형성되고 이런 거는 급격한 변화예요.
운석 충돌하거나 화산 폭발이 있거나 이런 것들. 화산 폭발이 돼서 화산재가 뭐 이렇게 공기 중에 많이 있으면은 기온이 떨어지는 거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 상황이 다른데, 온실 기체가 증가를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그다음에 대기와 해양의 산소 공급이 급감한다. 뭐 이런 것도 급격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중에 가장 큰 대멸종은 중생대 말에 판기가 형성됐을 때가 있고요. 자, 요때 대멸종은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오는 대멸종은 운석 충돌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운석 충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 근데 이게 대멸종이 일어나면은 다 죽어가지고 다 뭐 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아. 대멸종이 일어나고 난 후에 환경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럼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애들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대멸종 이후에 또 증가를 해. 대멸종이 있고 또 증가를 해.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해가지고 다른 생물들이 이제 또 태어납니다. 신기하게도. 봐봐. 멸종을 하기는 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가 돼요. 희한하죠? 대멸종이 있고 난 후에 생물 다양성은 더 증가한다.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생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희한하죠? 대륙붕 후에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대멸종 후에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질시대 이름을 써라라고 되어 있고, 다는 이제 고생대죠, 고생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이 대서양, 태평, 인도양 이런 거 생기는 거, 이런 거는 중생대. 더 넓어지는 거는 신생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되어 있군요. 나로 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 지질시대와 생물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거. 고생대 때는 최초의 다세포 생물 출현, 이거 되죠. 신생대 포유류와 속시식물 번성, 중생대 때 파충류 거치식물 번성, 선캄브리아 시대 때 무척초동물, 잘못 연결한 거거든요.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최초의 다세포 생물 출현은 선캄브리아 시대죠. 무척추동물과 양치식물이 고생대, 신생대는 이거 맞고, 요거는 맞고, 여기를 잘못했네.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 동안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고생대 말에 있었습니다. 고생대라고 해야 되고, 고생대. 급격한 변화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희한하게 증가를 합니다. 살아남아서. 내신 탄탄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좀 풀어보시고